과장인가 실제인가?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이 주제로 두 분이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님께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 의지와 능력에 간극해 주시겠고요. 또 카이다의 북한군사연구실장으로 계시는 이상민 박사님께서 북한 핵능력에 대한 군사적 대비 관점에서의 평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 발표가 뭐 이렇게 타고 상반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다른 관점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좀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은 국방대학교의 김태현 교수님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전봉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간은 발표에는 2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에는 한 7, 8분 정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토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보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보미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제가 의뢰를 받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좀 아무래도 제가 정치학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에서 말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좀 우리 언론에서나 이렇게 좀 북한 무기 시험 후에 다뤄지는 부분들이 조금 한 측면만 너무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운용적 측면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평상시 연구를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왔고, 이제 이번에 북한이 이제 8차 당대 이후로 계속해서 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가, 어느 한 면만 부각해서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이 글을 좀 작성해 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발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이 이제 재래식 전력 확충의 난항을 겪으면서 핵무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일단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핵무기가 북한한테는 조금 더 경제성이 좀 더 있는 무기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이제 증강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히려 북한은 더 군사력을, 핵능력을 또 증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핵능력의 강화는 핵무력 구조의 어떤 다종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종화는 이제 공과 수에서 모두 이제 일정 정도의 이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적이 공격을 할 때 어떤 무기로 계산할지, 어떤 무기로 공격을 해야 될지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적에게 공격을 할 때도 다양한 무기로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종화 같은 이제 부분은 좀 이제 북한도 이제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핵무력의 다종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쟁 억제력을 목표로 북한이 5가지 최우선 이제 5대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리고 죄송합니다. 15,000km 사정권 명중률 제고, 그리고 국정무성 활공 비행 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 사항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 개량, 두 번째는 MD를 모력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타격 능력 강화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의 실존적 위협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핵능력의 완성을 북한이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밖에도 북한이 이제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무인 공격 무기, 군사 정찰 위성 등 이런 것들 이제 개발 단계에 진입했거나 개발할 계획임을 이제 밝혔고 굉장히 많은 무기 사업을 진행 중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의도대로 이렇게 원하는 핵무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이제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종화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경제력에 가장 큰 영향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하에 놓인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대로 핵 전력을 확충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핵 능력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유지할 만한 인프라, 인력,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해서 저는 이제 북한이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있는 일부 무기 체계들에 대해서 특히 장거리 미사일, SLBM, 우주발사체의 어떤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실전 용도로 쓰이기에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지를 좀 이제 분석을 시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30분 안에 지구 반대편에 가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항공기와 달리 항공기는 이제 일단 뜨고 움직이면은 적에게 그 탐지가 될 수 있지만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제 출발했는지 알기 어렵게 한다는 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격이 저렴한 측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 다량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이동성, 은밀성 등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은 이제 네, 이거 보자. 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과 이제 소련 같은 경우, 구소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세대 혹은 2세대 전략미사일 한 36차례 시험 발사를 실시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한 24차례,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가장 적게 한 12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요. 이런 시험 결과 한 60% 이상의 이제 성공률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릴라이빌리티가 확보됐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20번의 비행시험 후에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얻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단거리에서 중거리, 중거리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갈수록 시험 발사 횟수를 급격히 줄이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단거리 미사일 주로 했고 2017년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7월에 화성 14형 2번, 그리고 11월 29일에 화성 15형 1번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나서는 이제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재진입 기술, 종말 단계 유도, 핵탄두 소형화 기술 여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북한은 이것을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최소 12번의 비행 시험이라는 이런 룰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최종적으로 미사일의 엔드 유저가 원하는 어떤 미사일의 성능 그리고 신뢰성 요건에 따라 이제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고 이거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고정된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 차례 혹은 두 차례의 시험 발사만을 갖고 이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얻고 이것을 미사일 작동에 대해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시험 발사 횟수로 봤을 때 북한의 어떤 장거리 미사일의 정확도가 낮은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북한이 이제 화성 15형이나 장거리 미사일 이제 화성 15형 발사 후, 그러니까 최근에 3월 14일에 그리고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성 15형 시험 발사 후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하고는 표현이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나서는 목표물을 명중 타격했다는 표현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거리 미사일의 정확도 문제는 꽤 오랜 시간 이제 북한이 이제 좀 시달려 왔던 걸로 보이고 8차대 사업 총화 보고에서 15,000km 사정권 안에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할 것을 김정은이 과제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고민을 북한이 안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 궤적 추적 등을 위해서 혹은 내비게이션 뭐 이런 기능을 위해서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단 화성 17형을 놓고 볼 때 고중량의 탄도 탑재가 이제 가능해 보이는 미사일인데 일단 본체 크기 그리고 무게가 늘어나면서 신속성, 이동성, 은밀성이라는 어떤 이동식 미사일의 장점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액체연료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액체 연료 미사일은 이제 연료를 주입하기에는 좀 너무 이제 중량이 크고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또 불안정하고 또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료 주입 시까지 이제 시간이 꽤 오래 소요돼서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그런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미사일을 실은 차량이 이동하기에는 비탈길, 좁은 비탈길, 그러면 좁은 숲길 뭐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이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제 이동식 발사 차량이 포장된 도로에 한정해서 운행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바퀴 22개를 장착한 거대 차량이 미국의 어떤 이제 정보 자산에 발각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17형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적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발사 전에 연료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이제 고체 연료로 또 전환해야 되는 그래서 반응성을 높이는 것도 앞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의 이런 장거리 미사일 성능 개선과 관련 하나의 이제 중요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화성 17형을 만약에 MRB 형태의 ICBM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추가적인 미사일 및 유도 시스템의 발전이 필요하고 또 몇 년간의 비행 시험을 거쳐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북한이 어떤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계속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만약에 북한이 이걸 정말로 제대로 운용하고 싶다면은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SLBM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은 주로 SLBM을 중심으로 이제 능력 향상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 9차례 정도 시험 발사를 진행해 왔고요. SLBM의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미사일이 물속에서 발사돼서 사드 레이더로 죄송해요. 이것도 제가 이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페이지를 좀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LBM 같은 경우는 이제 물속에서 발사돼서 사드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고 또 잠수함을 통해 이동해서 한반도 멀리 떨어진 곳에 미사일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기지가 공격당했을 때 2차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의 SLBM이 이제 한미의 실질적인 군사 위협으로 작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잠수함 건조에 충분한 재원과 자원 마련에 이제 북한이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제 북한이 워낙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 개발에 익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잠수함 건조 같은 경우는 SLBM 능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북한이 기존 잠수함을 이제 개조하는 형태로 하지 완전히 새로운 이제 그런 이제 잠수함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잠수함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소나 장비를 교체하거나 이제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리고 차세대 어뢰와 미사일을 탑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제 상시적 해상주둔을 위해 필요한 최소 3척에서 5척의 어떤 잠수함을 북한이 단기간 내에 건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SLBM이 안정적인 2차 타격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건데, 이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그리고 오랜 잠항 시간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거리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북한 이제 SLBM 시험은
그 고각 발사, 뭐 이런 제한된 조건 하에서 10회 이내에 매우 적은 수만의 시험 발사만이 지금 진행됐고, 비행이 성공한 사례 역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북극성 3형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2019년에 실시를 했고요. 이제 이조차도 이제 신형 잠수함에서 발사한 건 아니었고,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잠수함의 손상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북극성 4형 그리고 5형의 시험 발사는 아직 시도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자막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대만의 이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입찰에 참여해서 ARP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ARP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잠수함 은밀성이 이제 한층 더 강화되고, 그래서 동시에 이제 잠수함의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4주간의 이제 자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한이 스스로 이런 ARP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입찰을 했지만, 현재까지 지금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 중에서 ARP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은 한 종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한의 해군 이제 SLBM을 일단 운영해 본 경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북한이 기술적 결함을 개선하지 못하고 위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제한된 능력을 보유한 미사일들을 섣불리 실전 배치하면 상당히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북한이 지금 같은 경우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는 미국의 위성이나 레이더로부터 탐지와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운용적 은밀성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북한의 이제 잠수함의 자막 능력은 명백히 이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잠수함 같은 경우는 디젤 잠수함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런 잠수함들은 굉장히 큰 소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구소련의 어떤 디젤 잠수함을 추적해온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의 그런 잠수함을 탐지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네 번째,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휘 통계 체계의 확립이 좀 필수적일 걸로 보입니다. SLBM 운영 체계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포로 모델하고 지속적 어치 페트롤 모델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 모델 같은 경우는 위기 시에 명령받고 출동할 때까지 잠수함을 항구 근처에 배치해 두는 거고요. 이제 지속적 어치 페트롤 모델 같은 경우는 잠수함 전력의 일부를 바다에서 계속 억지 순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경제 기술적 역량 그리고 지휘 통제 특성상 어떤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조하는 이제 포로 모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의 장점은 이제 뛰어난 자막 능력을 잠수함이 요구하지 않고, 북한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서 지상 및 공중 병력의 엄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오사용, 중앙집권적 통제이기 때문에 이게 핵무기의 오사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명백한데요. 이제 북한이 포로 모델을 적용한다고 하면 일단 잠수함이 항구 근처에 정박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SLBM의 사정거리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정확성을 높여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이제 잠수함을 배치하게 되면은 진수시에 미국의 정보 자산이 발견돼서 격추될 위험성이 큽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북한 잠수함이 대체로 평양에서 원산 이남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포 앞바다 포함해서 북한이 잠수함을 진수시킬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보 자산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SLBM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SLBM의 그 특성상 미사일이 탑재된 상태로 잠수함이 진수해서 미사일의 우발적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방법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오사용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탄도와 본체를 분리해서 보관하지만 해저에서는 이런 방법이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모델을 채택을 한다면 위기 시에 어떤 지휘부 명령이 아닌 잠수함에 승조한 이제 선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미사일이 발사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운용상의 문제점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북한 잠수함 내의 통신 체계가 불안전하거나 혹은 장비 오작동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이제 문제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북한의 지금 현 잠수함이 뛰어난 통신 체계를 구비하고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북한이 독단적 지휘 체계를 유지할 때 참수 작전이 성공하거나 혹은 상부의 지휘 체계가 붕괴될 경우 뭐 전략군과 인민군 사이 의사소통의 부재나 어떤 통신수단의 기술적 오류가 잘못된 신호인지를 초래해서 핵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시 위기 경보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이제 갈등 국면에 직면했을 때 빠른 핵 사용을 촉진하게 돼서 오인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을 또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 발사체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앞으로 이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연구원에서 전략 보고라는 이제 페이퍼를 작성할 때 이제 이것을 좀 추가를 해서 넣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북한이 이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하겠다 했을 때 이제 우주 발사체가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무기로 보기는 어려운데 ICBM과 어떤 기술적 유사성 그리고 이 특성상 이제 다양한 군사적 목적에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포함을 해서 한번 이제 봤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8차 당대에서 김정은이 그 군사정찰 위성 설계가 완료됐다고 언급했고 이제 이번에 3월 9일에 김정은이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하고 5개년 계획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 위성을 배치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위성 같은 경우는 ICBM과 어떤 기술적 유사성 때문에 많이 언급이 되는데 로켓 엔진이나 고강도의 경량 기체, 관성함법 및 유도 장치 그리고 탄도 분리 메커니즘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1718호부터 계속해서 위성 발사도 금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제사회 같은 경우는 우주 발사체의 비행 능력을 통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확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이제 우주 발사체 기술이 탄도미사일 발전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거꾸로 탄도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파생한 기술이 우주 발사체 개발에 적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소련하고 이제 미국이 그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개발하는 형태가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시험한 은하의 3호가 대포동 미사일의 1단과 2단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이제 미사일 기술이 우주 발사체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동안 이제 2016년에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 이제 시험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탄도미사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개발한 만큼 그만큼 위성 발사 능력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발전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의 이제 로켓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좀 높은 평가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북한이 자체 개발한 위성을 이제 보유한 것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하고 16년에 북한이 이제 광명성 3호 그리고 4호를 쏘아 올려서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지상에서 신호를 송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까지 궤도 안착에 성공했던 거는 모두 저궤도 위성이었고 북한은 지금 현재 이제 정지 궤도 위성 35,000km 이상의 이제 군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이제 정지 궤도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높은 궤도에 닿을 수 있는 고출력 엔진이 필요합니다. 주로 위성에는 액체 엔진을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이제 그동안에 백두산 엔진을 이제 끊임없이 개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신형 엔진 시험을 한 2차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약간 의문이 좀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ICBM의 기존보다 중량이 더 무거운 탄두를 싣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편에서는 또 북한이 광명성 사업보다 훨씬 더 무거운 정지궤도 위성을 이제 고공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엔진 시험을 실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북한이 그런 엔진 시험을 통해서 고출력의 엔진, 액체 엔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로켓 능력에 비해서 인공위성 기술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매우 부족한데, 어, 일단은 이제 북한이 이제 이제까지 시험한 위성의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근데 이제 위성 같은 경우는 궤도 진입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관제소하고 지상에 관제소하고 교신하기 위해서 자기 제어 능력을 좀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각종 이제 최첨단 처리 장비가 이제 원격 제어 처리 장비가 탑재되면서 무게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성 무게가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기술력에 대한 어떤 이제 위성 자체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기술력이 워낙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위성 기술력이 거의 신발 사이즈만한 소형 위성도 많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북한의 위성이 가벼운 이유는 능력이 그 정도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직 그 정도의 기술이 이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벼운 위성을 발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고성능의 군사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원 마련 그리고 기술력 확보에 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따라서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국가들처럼 삼국에 의뢰해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방법 역시 시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자체적인 노력에 이제 위성 개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선진 부품들을 확보하는데 이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워낙 이제 최근에 그런 이제 추세들이 핵보유국들의 그 핵능력 강화 추세가 정말 최첨단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사일 같은 경우는 accuracy revolution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확도가 너무너무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이얼 일드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핵무기의 폭발력을 이제 조절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좀 이르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도 결단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 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꾀하겠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다종화라는 게 미국과 같이 경제력이 막강하고 그리고 보호해야 할 동맹국들이 많은 국가들이 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적합한 것인지는 이제 의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북한이 이제 보면은 자신의 어떤 경제적 안보적 상황을 고려해서 무기 체계 개발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어떤 계획된 타임라인에 따라서 핵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단거리 미사일들이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탄도와 핵탄도 탑재 여하에 따라서 재래식 무기와 WMD의 이중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발사되고 있는 거죠. 열차를 통해서 발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LBM-824 영웅함에서 기존의 KN-23의 개량으로 추정되는 신형 SLBM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보면은 이제 경제적 어떤 제약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몇 종류의 무기 체계에 의존해서 이를 다각도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앞으로 핵능력 강화될수록 무작정 많은 무기를 개발 생산한다기보다는 향후 이제 자신들의 안보 환경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맞게 특정 종류의 무기 체계를 좀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이제 무기 개발 계획을 그 의지와 능력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일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보미 박사. 북한이 지금 밝히고 있는 그 핵능력 강화를 의지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 면에서 볼 때는 극복해야 될 여러 과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카이다 이상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이상민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부탁받은 거는 김보민 박사님께서는 이제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 좀 능력과 의지의 뭐 그 차이라고 할까요?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나라는 방향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저에게는 그 반대에 이제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저도 실은 이제 북한이 실제 열병식이나 이런 것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제 능력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또 예, 오늘 이제 발표를 좀 준비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북한 핵능력에 대한 군사적 대비 관점에서의 평가, 좀 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좀 가정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콘텐츠 이제 오늘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북한의 핵 개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개발 로드맵을 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중에 이제 최근 탄도미사일하고 우주발사체를 같이 이렇게 개발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좀 다뤄볼 것이고, 과거 핵실험에 대해서 좀 보면서 핵물질의 이제 보유량 이런 것들도 나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 핵능력 발전 전망, 그리고 특별히 북한의 EMP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6번에 우리 군사적 대응 방향은 이제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핵 개발 과정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900 사실은 50년대부터 시작되는데요. 연구 개발 단계와 실제 전력화 단계로 좀 한번 나눠봤고요. 지금은 이제 연구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 지났고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걸 시대적으로 나눴을 때는 임의로 초기, 중기, 말기 단계로 나눴는데, 실제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거는 실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10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내부적으로는 2009년부터 한 것으로 이제 보여져서 이렇게 했고요. 핵실험은 2006년부터 해서 현재 6차까지 실시했고, 아마도 5월경에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망도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을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일단 북한의 군사 전략 개념이라든지 핵 전략을 보시고 북한의 능력이 발전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오른쪽 이제 그림처럼 전략핵하고 전술핵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략핵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 한미 동맹의 분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고, 전술핵은 실제 군사적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반도에서도 사용하겠지만 한미 연합전력이 태평양으로 해서 접근해 오는 것들을 저지하는 그런 용도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는 NTC 발리스틱 3라고 하는 ASBM 같은 전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름 북한의 삼축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할 때 저는 ICBM, SLBM, ASBM이 아닌가 이렇게 고려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나름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독자적인 3K죠. 지금은 K3가 아니고, 그리고 4D 전략들이 이제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북한의 군사 전략 개념을 저는 핵 위협하에 비대칭 전쟁을 위한 비대칭 전쟁 개념이 군사 전략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맞게끔 핵 전략이 발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실존 억제에서 최소 억제 전략으로 가면서 그저께 열명식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말한 내용들을 좀 보면 제한 억제 전략까지 발전되고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핵 억제 전략을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북한하고 이제 중국의 사례를 넣고 봤을 때, 중국도 미 본토에 대해서 또는 러시아도 잠재적 적국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 억제 전략을 기반에 깔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핵 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이 있어서도 자기들이
좀 열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술핵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이제 제한 억제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좀 놨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을 핵 전략을 얘기할 때 최소냐 최대냐 제한이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나눠서 본토에 대해서 미 본토에 대해서는 최소 억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능력을 구축하면서 A2AD, 중국은 A2AD, 북한도 뭐 북한식 A2AD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은 제한 억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그런 AS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면 뭐 핵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한번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X축이 탄도미사일 능력이고 Y축이 핵 능력인데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를 쭉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고 요 화살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도와 미사일이 결합되는 시기가 이제 곧 오지 않을까. 2010년에서 30년 사이에 김정은 시대에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확대해서 보자면 현재는 뭐 ICBM의 재진입 기술까지는 아직 가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탄도미사일은 뭐 스커드부터 해서 쭉쭉쭉 와가지고 최근에 화성 15까지 왔습니다만 17은 아직 지난번에 실패한 상태인 걸로 보고 있고 화성 15형은 2번 성공한 것으로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BM에 있어서 사거리나 탑재 중량에 있어서는 사거리는 뭐 미본토까지 갈 수 있지만 탑재 중량은 탄도 하나 정도를 보낼 수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미국의 MD 체계를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SLBM 같은 경우 뭐 여러 개가 보여졌고 시험 발사는 북극성 4면까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미니 SLBM까지 되어 있는데 미 본토나 또는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일단 전략 잠수함의 개발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미니 SLBM은 한반도에서 우리나 주일미군을 상대로 하기에는 현재로서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도 물론 저는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탄두 관련돼서는 우라늄 채광서부터 이제 탄두화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오메가2 흑연 감속로를 통해서 플루토늄 계열의 핵탄두를 개발해가고 동시에 우라늄 쪽도 같이 농축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플루토늄보다는 우라늄 농축에 더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흑연 감속로를 자꾸 재가동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핵융합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는 이제 삼중수소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차 실험까지 해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라고 북한은 발표를 했지만 실제 그게 그렇게 수소폭탄 시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위력이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북한은 설명을 했지만은 7차 핵 실험에서는 좀 더 센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전술핵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술핵에 필요한 어떤 실험들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하고 우주발사체를 이제 병행 개발한다. 이거 아까 전에 이제 김범희 박사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우주발사체에 활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주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한 제재나 이런 비난들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면서 그 기술들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전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병행 개발할 것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고요. 그 이유는 실제로 은하 3호를 발사했던 2012년 12월 10일 이후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제 경축연을 열었을 때 은하 3호가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지고 은하 9호까지 개발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좀 피력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은하 4호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제 곧 은하 4호나 5호가 선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물론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의 화성 계열의 화성 15나 17이나 여기에 쓰였던 추진 체계들을 그대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통해서 뭐 화성 17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 예를 들어 추진체라든지 대기권 제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우주 개발이 군사력으로
강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북한은 이제 원거리, 특히나 이제 해상에서의 어떤 그 연합전력의 위치, 목표 타격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공전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군사위성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도 어떤 큰 위성이 아니라 아까 뭐 신발 사이즈만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소형 위성과 초소형 위성을 나눌 때 소형 위성은 500kg, 이제 서방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초소형 위성은 100kg 이내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아마도 초소형의 군지위성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군지위성을 하는 이유는 실은 이게 이제 위성이 실시간으로 관측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한 두세 번 그 똑같은 지점 시작하는데, 군지위성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준실시간에 관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그 중대형 위성을 뭐 몇 개를 쏴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북한 화학재료 연구소에 대한 조감도 사진이 나오는데 2017년도에 공개된 겁니다. 이거는 재진입에 필요한 어떤 시설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재진입 관련된 기술을 북한이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관련된 기술들을 확보하게 되면 고체 추진 로켓의 노즐 부분, 밑에 이제 분사되는 부분의 노즐에도 똑같은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쪽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는 해상 우주 발사 체계까지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과 20년도에 중국은 뚱펑 31A를 개량해서 우주 발사체를 만든 게 이제 창정 11호라고 있는데, 그걸 우리 서해상에서 두 번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시험 발사라기보다 실제 우주 발사체로서 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도 그런 이제 해상 발사 목적으로 고체 추진 발사체를 활용하면서 이제 탄도미사일하고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병행해서 개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걸 나름 제가 생각하는 병행 로드맵이라는 걸 그려놨는데, 이건 참고용이고요. 꼭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체를 좀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놨는데, 두 개 축입니다. 하나는 고체 추진 엔진하고 액체 추진 엔진인데, 고체 추진은 지금 뭐 북극성 계열은 다 고체고요. 그다음에 전술 유도무기라고 하는 것들도 다 고체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까지 이제 간다고 하면 그걸 이제 점점점 사이즈를 키워서 대형 고체 우주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단블리나 MIB 기술들을 거기서 또 확보도 할 수 있고,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고체 추진 ICBM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 열병식에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이 2017년도에 토폴-M, 러시아제 토폴-M이나 중국의 최신형 ICBM이라고 하는 똥펑 31A의 모갑을 들고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목표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8차 당대에서도 목표로 삼았었기 때문에 고체 추진 ICBM이 조만간 머지않아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액체 추진 엔진은 초창기에 이제 스커드 엔진을 가지고 이걸 뻥튀기 시켜가지고 노동까지 가고, 그걸 또 클러스터링해서 은하 3호도 발사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추진력에 있어 한계가 있으니까 별도의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 RB50 계열의 엔진을 시험을 열심히 해서 결국 성공시킨 것이 2016년 말이고 17년 초에 뭐 3.1편 혁명 엔진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성공하면서 화성 12, 14, 15가 이제 한 6개월 사이에 쭈루룩 발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괴물형으로 화성 17형이 나왔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게 16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북한은 나중에 이제 전람회에서 17형이라고 공개를 해서 이게 17형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화성 16형은 이제 사라진 상태고 17형으로 대부분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엔진을 탑재한 추진체 로켓을 가지고 직접 화성 15형, 17형 발사도 했지만은 우주 발사체에도 적용한다고 하면 기존의 은하 3호보다는 훨씬 탑재량도 많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이제 초소형 군지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추진 체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이 상업용 인공위성 개발도 하겠지만
군사위성, 첩보위성으로 해서 표적탐지나 추적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다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될 텐데 고체 추진 ICBM으로 결국은 귀결되지 않을까. 그 고체 추진 ICBM에 필요한 각종 군사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 핵실험 관련돼서는 자세한 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6번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핵실험에서 실제 수소탄 실험이라고 북한은 얘기했고 그 직전에 4차 핵실험에서 시험용 수소탄 시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시험용 수소탄이 증폭 핵분열탄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수소탄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력이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4차 이후에 아마도 고농축 우라늄을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 번도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이하다라는 거고요. 5차 핵실험에서는 실제 핵탄두에 쓰이는 그런 실험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제 핵탄두 모형을 공개했는데 여러 번이라기보다는 한 2번 했는데 하나는 동그란 거하고 지금처럼 이 장구 모양으로 나온 게 있는데 동그란 거는 그냥 핵분열탄인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수소탄 모형인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1단계에서 핵분열이 되면 나중에 이제 2단계에서 핵융합이 돼서 이게 이제 수소탄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 안에 실제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혼합가스를 주입을 필요할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안 넣고 있다가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기 직전에 주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한테는 이 삼중수소라는 게 계속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짧습니다. 12.5년 정도인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순도가 떨어지니까 새로운 순도가 높은 삼중수소를 얻기 위해서 북한은 오메가2 원자로나 또는 IRD 2000이라고 하는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서 얻어질 텐데 그런 관점에서 원자로들을 계속 재가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추정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북한이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양한 핵물질 그리고 핵물질의 양 등이 필요로 하는데요. 플루토늄은 그 원자로에서만 나오고 고농축 우라늄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영변에 있는 원심 분리기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고요. 은닉 시설에서 더 많은 생산량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중수소 리튬이라고 하는 LID 이거는 실제 핵 선진국들, 핵 강대국들에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중수소, 삼중수소 가스를 쓰지 않고 고체 형태의 핵융합에 많이 쓰이는 거고 북한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융합에서 좀 더 심플하게 가기 위해서는 삼중수소를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어찌됐든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표를 보면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대체로 미국의 이 저명한 인사들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닉 시설보다는 노출돼 있는 이미 아는 시설들에 한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은닉 시설 오늘은 제가 보수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은닉 시설을 좀 뒤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음 장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핵 개발을 크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전략핵, 대미 최소 억제력 향상을 위한 전략핵의 확보가 우선되겠지만 동시에 지금 전술핵을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술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위력이 작아서 사용하기 쉬운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뭐 핵폭발의 어떤 특성 중에 방사선을 주로 활용하는 중서장 탄이라든지 또는 EMP 현상을 활용하는 핵 EMP 탄이라든지 이런 식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핵 EMP 탄의 효용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것도 2017년도 9월에 육체 핵실험이 있고 나서 많이 이제 EMP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처음으로 핵 EMP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걸 일단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 우리 서울 상공에서
핵을 터뜨렸을 때 여기서 기준이 이제 160킬로톤이었습니다. 당시에 6차 실험을 한 160킬로톤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EMP의 영향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이는 건데요. 여기 약간 그 진하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체로 우리가 군사용 무기 체계라든지 또는 일반 상용 무기 체계는 당연히 이제 EMP 방어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거의 작동 불능 상태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쟁 초반에 사용했을 때 우리의 주요 전력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군산, 오산, 평택, 용산까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 무기 체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략 핵 측면에서도 대미 최소 핵 억제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위력 핵탄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탄두를 여러 개씩 이렇게 실어야 되는 MIRV, MRV 또는 MARV 기술들을 이제 확보해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신속한 발사를 위해서는 엠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액체 추진 발사 체계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목표 지점에서 이게 폭발력을 발휘하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극초음속 활강체 같은 것들도 동시에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재래식 무기 체계에 있어서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열병식에서 물론 이제 껍데기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북한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가면서 대칭적 무기 체계에 대해서 그런 뭐 가성비 좋은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견착식 대공 무기 같은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이라든지 삼축 체계에 대해서 사이버식 공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각종 무기 체계들, 그러니까 포병용이라든지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북한식의 A2AD 전력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물질 개발에 있어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 기술을 저는 북한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만들어 놓고 이런 장비들을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원심 분리기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이죠. 그 만들어낸 원심 분리기를 가지고 또 다른 은닉시설, 또 다른 은닉시설에 가서 우라늄을 농축을 계속 하게 되면 늘어나는 속도가, 이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생각은 없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평가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민 그래서 박사님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물질 측면에서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요거는 북한의 핵탄두 크기와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성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웬만한 미사일에는 현재 북한이 핵탄두 다 탑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해서 작은 그 사거리 110km밖에 안 나가는 유도 무기에다가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 큰 대부분의 미사일들에는 탑재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EMP 위협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은 아까 이제 그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회는 대체로 인프라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하나 끊어버리면, 전력과 통신만 끊어버리면 모든 게 마비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EMP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하이브리드 전쟁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EMP 공격을 해버리면 굳이 거기다 폭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멜트다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마비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EMP는 전 지역에 넓은 영역에 동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협적이다라는 거고요. 실례로 2017년 당시에 전 CIA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이 단지 그냥 그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실제 고려될 만한 위협이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FOBS라고 하는 건데요. ICBM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성 발사를 가장을 해서 실제 FOBS라고 하는 건 이제 부동계도 포병 체계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도 위성을 핵탄두를 탑재해서 1년이고 10년이고 운영을 하다가 필요할 때
목표지역 상공에서 터뜨리면 EMP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고 때로는 재진입을 시켜서 실제 핵폭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이런 체계가 실제는 있다라는 거고요. 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의 군사적 대비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내일 저희가 북한군사 포럼을 국방 컨벤션에서 오후에 하는데요. 오시면 요건 거기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안 그래도 저도 가고 김보미 박사님도 가니까 그때 거기서 듣고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상희 박사님 그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 잘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태현 국방대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시간 한 7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미 박사님하고 이상민 박사님 북한의 핵능력 과장인가 실제인가 전체적으로 논지가 유사하면서도 민시적으로 보면 차이점이 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논의된 관점은 북한의 연구개발에 또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실전 배치와 운용, 말하자면 전력화에 주안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 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보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토픽의 부제인데요. 의지와 능력의 간극이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아마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보미 박사님 발제 잘 읽었고요. 두 개 코멘트하고 두 개의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우선 김모희 박사님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과 별도로 실전 배치와 운용의 관점에서 실제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기술적, 운영적 측면에서 어떤 난관과 문제점을 극복해야 되는가를 중점으로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분야는 북한의 핵능력이 실전 배치와 운용까지 어느 정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논문의 결론이 사실은 왜 중요한 것이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 핵위협이라는 도전적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간적 변수를 산정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김모희 박사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 경제력과 자원 동원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이 논문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인 북한의 의지와 능력의 간극 또는 괴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술적이고 경제적이고 재정적 그리고 운영적 측면에서 장거리 미사일, SLBM 우주 발사체를 사료 선정해서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분석했다고 봅니다. 저는 기술적인 문제점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을 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도 크게 연구의 어떤 평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를 토대로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요. 다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고도화가 진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다만 실전 배치와 운용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논문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러한 논점을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핵 전략의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 박사님께서는 ICBM과 SLBM 그리고 우주 발사체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논문의 말미에서 북한이 최근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변화 양상에 대해서 잘 포착하고 문제의식을 던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현재 제한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노력과 자원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핵무기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여건에 최적한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향점은 전략 핵무기 개발로 수렴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 북한이 이미 지난 8차 당대회부터 명시적으로 전략 핵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핵 전투 무력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전방 지역에 전술 제대까지 전술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면 북한의 핵 전략의 지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왔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4월 25일 날 그저께죠. 열병식에서 많은 무기 체계를 선보이는데 특히 뭐 이미 기존에 다 나왔던 겁니다. 새로운 것들은 거의 없고 이것들이 모두 사실은 핵탄두 소형화라는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해야지만 북한의 주장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북한의 주장하고 실제 능력과는 여전히 간극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 차제 우리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전술 핵무기가 실전 배치까지 또는 운용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어느 정도 노력이 소모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우리 정책 수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 의식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코멘트했던 이 두 가지 내용을 관점으로 김봉희 박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이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논점인 의지와 능력의 괴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 간극과 괴리라는 것이 북한의 향후 대남 군사 행동 가능성과 어떻게 연계지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지 또는 전망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한편에서는 최근 담화나 보도 매체나 열병식 연설 등을 통해서 보면 핵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성급한 또는 조바심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그 이면에 핵 자만심과도 연계돼서 굉장히 모순적인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16일 날 화성 17형 시험 발사가 실패했는데 24일에는 화성 시험을 쏘고도 기만했다라고 이렇게 외부 속에서 평가가 받고 있는데 기존에 볼 수 없던 북한의 이런 기만 행태나 거짓 행위 또는 가장 행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함의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북한이 핵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월 5일 날 김여정 당부부장의 담화를 보더라도 이러한 뭐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한다는 어떤 내용, 메시지 그리고 4월 25일 날 열병식에서 보면 북한의 핵무력의 사명이 핵 억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국가 근본 이익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핵무력을 사실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암시적인 발언들도 최근에 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드릴 것은 북한의 이런 혼재된 심리 상태, 말하자면 미성숙한 핵능력에 대한 헛세가 섞여 있는 이러한 과장된 시그널 또는 핵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 심리, 이러한 자신감이 앞으로 북한의 군사 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대남 군사 도발과는 어떻게 연계지어서 우리가 전망해 볼 것인가를 김범희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전 배치 운용까지 지연된 시간이라고 김 박사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지연된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임박했다는 평가도 있고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병존하고 있지만 북한이 실전 운용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대비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민 박사님께 코멘트하고 그리고 질문 두 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박사님은 기술 재원 중심으로 굉장히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진단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를 토대로 우리 대비 방향에 대해서 잘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최근 북한이 핵 전투 무력을 언급하는 가운데 전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형화 기술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분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성민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무기 체계의 연구 개발부터 양산과 전력화 단계까지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 북한의 현재 핵 개발 능력의 상태를 연구 개발 단계, 말미 단계라고 표현하고 또 이것이 전력화 단계와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관점은 아마 김범희 박사님하고도 관통하는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범희 박사님하고 이성민 박사님 이 견해에서 공통점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의지와 능력 간의 괴리가 존재하지만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첫 번째는 북한의 핵과 토발 수단의 능력은 진화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북한의 주장과 능력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북한의 핵 전략 추세가 전략 핵무기의 주안을 두고 대남 공격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한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 예를 들면 목표 달성에 이르는 시간은 지연되더라도 우리가 과거 경험을 보면 언젠가는 북한의 의도대로 흐름을 했다는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포인트에 주안을 두고 이 박사님 뭐 질문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김봉희 박사님께 말씀드린 질문 거하고 유사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고도화의 의지와 실제 능력의 부조화 현상이 지배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위험성이 상존하는가? 이것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구의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해 왔습니다. 북한과 파키스탄 같이 이 미숙한 핵무장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면 해고 오판, 그리고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서 자만심과 핵 사용에 대한 성급한 판단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상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이 극단적인 시점에 이르게 되면 교수님, 우리가 네. 답변도 못 들을 것 같아. 잘못하면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예, 첫 번째만 그럼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좀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권봉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도 질문이 길어지면 바로 잘라 주십시오. 우선 오늘 북한연구학회 이렇게 세미나에 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기동 회장님 그리고 이상근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두 분 다 아주 좀 기술적으로 써서 제가 뭐 특별히 이걸 가지고 내용에 대한 그렇게 뭐 토론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공부 잘했다는 무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김보민 박사님, 김 박사님은 전에 전략 연구를 북한의 교리 이런 거 연구를 좀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한때 좀 하다가 이제 그만두었습니다만은 북한의 의지와 능력의 간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지라는 거는 뭔가 목표, 아까 여기 말했듯이 8차 당대에서 우리는 전쟁 억제를 갖기 위해서 뭐 미사일을 하겠다, 뭐 핵탄두를 하겠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 이제 정책 목표고 의지이기도 한데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들여다 할 부분은 그런 의지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더 군사화한 북한의 전략이 무서울 것 같아요. 핵 전략, 핵무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 그것을 뒷받침해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런 전략에 따라서 이런 어떤 무기를 얼마나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게 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북한은 워낙 이렇게 좀 뻥튀기를 좋아하고 과장을 좋아하고 물론 뭐 많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현도 합니다만은 그 의지라는 건 워낙 북한의 과장이 심하기 때문에 의지만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북한의 실질적으로 핵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전략이 있다면은 그 전략이 먼저 서고 아마 뒤에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무기를 뭐 수량적으로나 질적으로 맞춰 나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전략 부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북한의 전략도 이것도 또 뻥튀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2010년대 자기들이 한참 비피나랭하듯이 비대칭 확전을 했는데 핵무기 영향도 거의 없으면서도 핵무기 하겠다고 막 굉장히 강하게 하다가 그리고 핵무기 ICBM 테스트 겨우 성공하자마자 우리는 핵 억제력을 구축했다고 또 마치 2018년부터는 자기들이 Mutual Assured Destruction Strategy를 갖고 있는 것처럼 뭘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또 자기들이 이제 막 전술 핵탄두를 개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든 핵 전쟁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언제라도 전쟁에 무기를 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북한의 핵
전략을 무엇이 그 기준이 지금 현재 무엇인지 한번 좀 김보민 박사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ICBM, SLBM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북한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향후 10년, 20년이 있어도 북한이 미국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만한 수량의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의 선제 공격도 피하고 미사일 디펜스도 피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안길 수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주목은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봐드려야 되는지 미국이 심각할지 모르지만 한국한테는 제가 볼 때는 첫째 우리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ICBM, SLBM이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조그마한 핵무기들 얘들이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이 우리한테는 직접 바로 다 날라오게 돼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미 억제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국을 단번에 다 박살낼 수 있어 라는 게 혹시 북한의 대미 억제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의 실질적인 군사 억제력은 저는 달성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북한의 이런 그 ICBM이나 SLBM이라는 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이 있으신지 조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민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뭐 여전히 공부 많이 했고 저희가 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인데요. 북한의 아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북한의 아직은 북한이 이제 실험을 6번 했는데 탄두를 하기보다는 폭발 장치를 한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탄두는 모형을 보여줬는데 과연 북한의 탄두 디자인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을까? 그걸 돼야지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올려서 이제 날릴 텐데 제가 생각하는 보통 이제 우리가 파키스탄, 인도는 한 6번 실험했으니까 충분하더라 라고 이제 우리가 말은 하는데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는 제가 그런 거의 하나 안 하면 한 개 아니면 2개 정도의 아주 심플한 디자인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핵탄두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실험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 플루토늄, HEU탄 그리고 뭐 수소폭탄, 증폭탄, 그리고 또 10kg, 100kg 뭐 잔잔해가지고 온갖 종류를 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아직도 그 많은 한 10가지 내지 이상의 저는 탄두 디자인을 개발할 것 같은데 그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다 실험을 못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의 북한의 핵 전력이 정말로 현재 실존한다고 보는 건지 봐야 되는 건지 물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북한의 핵무기가 저도 글 쓸 때는 50개 정도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저도 그렇게 씁니다만은 과연 이것을 과학기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첨언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군사기술적으로 이걸 그냥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만은 군사기술적으로 북한의 핵 역량을 착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론에 가서는 북한의 이 정도의 무기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 특히 핵무기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 한국으로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또 우리도 더 많은 대구 억제력을 구축해야 되고 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서 북한도 그만큼 더욱더 많은 무기를 계속해서 생산할 거고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안보 딜레마가 더욱더 악화되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성은 계속 더 높아지고 그렇다고 우리의 그 안보가 더욱더 좋아지느냐? 절대로 좋아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혹시 이런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좀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포탄은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만 날아가지 그 외 밖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이 핵전쟁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최악의 경우에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 한 50개 있다고 그래요. 최소한 20, 30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아주 제한된 전쟁을 만약에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뭐 나토도 개입을 안 하고 있고 미국은 핵무기 아니 러시아도 핵무기를 전혀 안 쓰고 있고 아주 제한된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핵무기를 안 쓰고 확전을 안 시킨다고 하면은 한반도에 일어나는 전쟁은 앞으로는 남한 땅에서만 혹시 벌어지는 게 아닌가? 만약에 북한이 한 발이라도 핵무기가 날아간다면 얼마 전에 북한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2014년, 2015년부터 항상 자기들이 일반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우리는 No First Use 닥트린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너네들은 이미 한미 핵전쟁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남한에 대한 선제핵 공격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왔고 지금은 더욱더 구체적인 그 당시에는 말만 떠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혹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도 있을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유추해서 볼 때 정말로 좀 위험하다. 그렇다면은 한편으로 이에 대한 군사적 대비 태세도 하면서 북핵 협상, 비핵화 협상에 더욱더 좀 더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지금 실존하고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사고에 의해서건 의도에 의해서건 그리고 미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핵 선진국도 그런 게 높다고 하면은 북한의 경우에는 뉴클리어에 대한 이러한 뉴클리어 커맨드 컨트롤 시스템도 취약할 것이고 핵안보에 대한 의식도 취약할 것이고 핵무기 보관에 대한 의식도 취약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자 두 분 너무 하시네요. 지금 발표자들께서 시간이 한 5분씩 계신데요. 지금 뭐 엄청난 쟁점들을 이렇게 코멘트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셨는데 가능한 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보미 박사님. 네, 제가 주신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또 내일 뵙는 분들이니까 네, 모자란 이야기를 또 내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사실 이거 글을 작성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스트래티직 스테빌리티에 관한 내용을 쓸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봉훈 교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에 어떤 일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쏘아올린 자금공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대포동 미사일 그 시험 발사를 하고 기존의 그 레이건 정부에서 그 공상과학 만화처럼 여겨졌던 그 MD가 여기는 이제 부시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뭐라고 했죠? 다운투어스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그거를 러시해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려다 보니까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불안전한 미사일 미사일 방어 체계가 도입이 되고 이것을 계속 보완해가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보완해가고 이것을 또 다시 러시아나 중국이 일종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MD 체계를 무력할 수 있는 뭐 러시아 뭐 사르만 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걸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전략적 안정을 해치고 북한도 다시 에 맞춰서 능력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안보 딜레마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를 이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이 제공하는 그 확장 억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보통 국가가 되는 이제 일본의 어떤 의지를 일본이 미국이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미사일 지침 해제를 하고 결국에 동맹국의 확장 억제를 믿지 못해서 이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또 미국이 허락해주고 또 여기서 북한이 불안감을 느끼고 다시 이제
북한의 이제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일단 경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확장하기는 사실 재래식 전력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울 거고 핵 능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고 이제 결론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작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북한이 이제 기술적 정교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쇼케이스 효과에 지금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는 이게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제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억지력 확보, 그러니까 미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이제 핵실험을 하면은 이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투발 수단을 발전하는 것은 그 사거리에 맞춰서 투발선의 사거리에 맞춰서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과정에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정교함이 떨어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쇼케이스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자원 분산 배치, 그리고 대미 억제력 확보 물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정치적 양보까지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은 계속해서 최소 억제이지만 확증 보복을 추구할 수 있는 되게 애매하게 이제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 북한이 최소 억제조차도 완벽히 갖추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말씀드린 의지와 능력의 간극이라고 했듯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처럼 충분히 보이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 배치까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이상민 박사님이 더 좋은 대답을 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제재도 해제돼야 될 것 같고, 내부 역량도 좀 더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기술 수입 가능성 여부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은 조금, 드리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민 박사님이 더 좋은 대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성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박사님. 준비했던 아까 이제 6번 내용들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유는 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북한 아까 이제 그 김태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능력이 이제 진화하고 있고, 현재는 전략하고 전술,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핵과 전술핵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소 억제 전략이 지금 완성되진 않았지만, 걱정하신 대로 북한은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의도한 바대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더 길게 10년 동안 봤을 때는 그 1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어제 열병식에서도 이후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까지도 천명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어제의 그 발표가 미국의 NPR과 같이 북한의 핵 독트린을 이제 살짝 알 수 있을 정도의 선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북한이 이미 최소 억제 전략을 지나서 스스로는 제한 억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 그걸 하겠다라는 식으로 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 다음에 질문 중에 이게 핵 오판 가능성을 또 김태형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핵 오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오판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면 우리가 충분한 또 억제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대비태세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기서 오판이 오는 것이지 본인들의 능력과 의지에서의 그 간극으로 오판이 오는 거란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우리 메시지들을 잘 전달을 해서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장치냐 핵단투냐에 대한 전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북한이 초창기 플루토늄 기반으로 할 때 이거저것 해본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육체 핵 실험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수소탄
급의 핵실험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나온 위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 한 번의 실험으로 수소탄의 탄두를 가지고 했다라는 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아까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도 뭐 그 이후에 실제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진 않고 한 번 하루 이틀 걸려서 6번 핵실험한 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지 않고 있긴 한데요. 핵 장치를 갖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플루토늄하고 HU하고는 핵탄두냐 핵장치냐에 있어서 플루토늄은 이게 핵장치를 핵탄두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 이 내폭장치들이 통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HU 같은 경우는 내폭장치 없이 건타입으로 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물질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내폭 없이 고동식 우라늄을 많이 써서 소형화가 가능한 무기체계다 보니까 굳이 핵장치냐 핵탄두냐 이 디자인이 어떠냐 이걸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 작은 미사일에도 다 탑재할 수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이 충분히 HU를 확보했다고 하면 굳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큰 뭐 직경 한 7, 80cm 정도 되는 그거가 아니더라도 미사일에는 탑재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안보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물론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삼축 체계라는 것을 잘 발전시켜 왔지 않습니까? 그 삼축 체계 중에서도 우리의 KMPR 부분은 사실은 말로만 KMPR이지 실제 북한에게 대해서 보복적 억제 능력을 발휘할 정도의 수단을 지금까지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무4 같이 위력이 큰 핵탄두, 이제 중량이 큰 핵탄두를 현무4에 활용을 해서 고각 발사를 통해서 특정 지역, 평양이 되겠죠. 평양에 대한 어떤 벙커버스터 능력을 저는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세부적인 방법으로 3K의 수단을 좀 확장을 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3K가 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영역도 좀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가미가 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오판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 지역에서의 안보 딜레마도 어느 정도 저는 뭐 그걸 가지고 또 핵 경쟁을 하니 뭐 지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끔 우리의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어떤 평가가 주안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발제가 이루어졌는데 역시 이제 우리 관심은 이제 북한의 전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대응이 어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쟁점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여기 뭐 제 소견을 좀 덧붙이면 제 발제자께서 충분히 대답 안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봉훈 교수님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북한의 전술핵이지 ICBM, SLBM이 아닌데 관심이 너무 좀 뒤바뀌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좀 이런 문제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ICBM이나 이런 건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한미 간의 디커플링이지 않습니까? 미 본토 억제가 강해질수록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 문제가 이제 제기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얘기 나왔던 이제 뭐 오판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안보 딜레마 이런 거 관련돼서도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하고 지금 뭐 김여정 담화나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듯이 이제 실전 전력으로서 사용 가능성을 얘기하면 그만큼 어쨌든 간에 핵 사용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북한이 핵 사용 엄두를 못 내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갖고 또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또 북한의 핵 사용을 하는 것을 뭐 압박하는 혹시나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그런 위기 안정성, 안보 딜레마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사실은 우리 뭐 기존에 예를 들어 삼축의 KMPR이나 KMD나 선제 타격이나 이런 거 그 세 가지 수단 간에 사실 약간 그 효과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위기 안정성이나 안보 딜레마에 미치는 효과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의 전략을 고민할 때 좀 같이 또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 사족을 좀 덧붙이면서 오늘 이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신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